깨알 차례된 저희가 어렵게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들어왔습니다. 뭐 얻으신 게 많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세상을 보는 기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분이에요. 특히나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인간을 해석하려고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본인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테일러 차르덴. 근데 신부로 살아오면서 평생을 신부로 살면서 과연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무엇이 다른가?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차별화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과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동물들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도 뭐 맛있는 거 돈나물 얘기도 하시지만 맛있는 거 보면 허기가 지고 그 다음에 또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게 옆에 있어도 먹고 싶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이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생각하면 깨알같이 된 그걸 인간의 그 뇌라고 생각하죠. 뇌의 역량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 체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판단만 내리게 되는데 인간은 욕구 체계를 넘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면요, 뭐 아무리 엄격하게 막 이렇게 훈련을 시킨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먹고 싶어 하죠. 먹지 마, 기다려, 뭐 이런 걸 아무리 해도 그걸 기다리긴 하지만 그 기다리는 게 기다린 다음에는 먹을 수 있다라는 그 학습 때문에 그렇죠. 그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죠.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음식이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 먹고 싶어요. 그 어렸을 때 금붕어 키워보셨어요? 금붕어? 네. 금붕어가 키울 때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량이에요. 금붕어는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면 먹이를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이가 떨어지면 반사작용처럼 올라가서 먹이를 먹는데요. 그래도 나중에는 진짜 그 소화 불량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이 주는 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먹이를 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동물들은 절대로 이 자신의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생각 같은 걸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 자신의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동물로서의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화의 정점에 바로 그 인간의 뇌가 작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쭉 그 지구의 생성으로부터 해가지고 동물들의 그런 어떤 곤충부터 시작해서 동물로 뭐 영장류까지 이어지는 동물들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봤어요.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그 진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진화의 형태가 다 동일한 단 한 번의 사건, 생명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볼 얘기는 이제 마지막 얘기는 바로 인간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생물학에서 보면 어떤 동물의 형태도 결코 홀로 나타나는 법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생물학적인 특징을 보면 그 생물의 그 윗세대, 상위 세대를 항상 검색해낼 수 있어요. 인간은. 가령 장어를 보면 인간은 뭘 떠올려요? 육지에 사는 뱀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뱀의 조상, 물속에 살고 있으니까 뱀의 조상이겠거니 하고 떠올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도 다 비슷한 형태로, 가령 오리너구리는 오리를 떠올리게 만들죠. 이런 것처럼 고생물학에서 보면
어떤 동물의 형태도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어때요? 인간을 보면 뭘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원숭이나 유인원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물의 형태도 결코 홀로 나타나는 법이 없다. 뭐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슷비슷한 형태들이 윤생하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조금씩 그 형태를 다르게 하면서 그 윤생이 이제 떡잎이 이렇게 동글게 나오는 그런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마치 어느 부분에 특화되어서 조금씩 그 형태를 바꾸어서 진화하듯이 윤생하는 가운데 앙중모색하듯이 각각의 형태를 특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그 안에서 예외가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동물학에서 볼 때 현재의 사람 모습은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털도 많지 않고, 그죠? 직립해서 서서 뒤뚱뒤뚱 움직이는 모습도 다른 동물들에게서 잘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은 다른 동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체처럼 따로 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간, 세대의 거듭이 있었어. 그러나 처음에는 둘러싸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야. 왜냐하면 객관적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테아르드 샤르댕이 뭘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북경 원인의 유골. 그렇죠? 자기도 확인했어. 그러니까 인간이 되기 직전 단계에 유인원을 넘어선 존재. 북경 원인이었죠. 그 유골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당연히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는 걸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화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의 형태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다른 영장류 주변에 같이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영장류들 중에서 어떤 유형,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유형이 가장 사람과 비슷한 유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류의 조상으로, 최초의 조상으로 주로 많이 언급이 되긴 하지만 인류와는 다른, 심지어 뇌의 용량도 유인원에 가까워요. 인류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다채로운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과학에서 사람의 과거를 따져보면 볼수록 사람은 하나의 종으로서 개통수 위에 새로 생겨나는 여느 가지들이 따르는 법칙, 다시 말해서 진화의 법칙. 진화의 법칙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인간도 곧 어떻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예요?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 테아르드 샤르댕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게다가 어떻게 등장해? 조용히 등장해.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는 거야. 처음에 유인원들 사이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새로운 유인원 종이 있었어요. 인간과는 가장 유사해. 그런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다른 유인원 종, 쉽게 말하면 고릴라라든가 침팬지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져. 팔도 얇고 다리도 가늘어. 나무도 잘 못 타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땅에서만 생활해.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있던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뒤떨어지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존재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해요. 근데 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사피엔스, 지금 우리와 같은 호모사피엔스의 유일한 조상이 되었는가?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그렇죠. 조용히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싸워보면 100점 100패 고릴라하고 싸워도 지고 침팬지하고 대결해도 지고 맨날 지는 존재야.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선 피나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불리한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돌도끼도 만들고 돌창도 만들고
불도 사용하고 음식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음식도 여러 개 먹기 위해서 불도 사용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들이죠.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비교 우위, 그러니까 오랑우탄이라든가 보노보, 그다음에 고릴라 같은 종들의 힘의 우위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갖기 시작했어. 도구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유인원종이라고 볼 수 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게 수세대를 거듭해요. 수세대를 거듭하면서 지금의 현재의 우리 모습으로 온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뇌를 발전시킨 인간이죠. 그 도구를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하게 다듬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다듬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하는 작업놀이, 가령 뭐 색칠 공부라든가 그림 따라 그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키면 나이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엄청 차이. 네, 뭐 2살 정도 되는 아이하고 한 7살 정도 되는 아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한 그냥 아이일 뿐인데 이들이 따라 그리는 그림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 똑같은 그림을 따라 그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내지요. 뭐의 차이예요? 보는 건 똑같잖아. 네가 보는 예쁜 공주 얼굴도 똑같고 7살짜리가 보는 예쁜 공주 얼굴도 똑같아. 눈으로 볼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그 기능을 좌우해요? 사회적 경험? 7살, 겨우 3살에서 7살? 내가 내 맘대로 그러니까 뇌의 기능. 그쵸. 신경이 세밀하지. 신경이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인간의 뇌는 특징이 있어. 바로 밀도야.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뉴런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밀도 있게.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커가면서 뇌를 발달시키는데 그 발달되는 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5살짜리와 7살짜리 그림 그리기 실력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 그리기 실력은. 근데 그 따라 그리기 실력이 단지 뇌에만 적용되냐? 실제로 뇌는 그런데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뇌성마비라든가. 그러니까 머리는 멀쩡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실제로 몸이 그렇게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뇌로는 보는 게 명확하게 보는데 따라 그리다 그러면 못 따라 그리죠. 어린아이처럼 따라 그린단 말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신경 조직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세밀하고 또 정밀하게 다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만큼 복잡한 신경 회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올 때까지 바로 그게 이루어진 거야. 뇌의 용량도 증가했지만 단순히 뇌 용량만 증가한다고 그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보다 정밀한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또 정밀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경망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경망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월등히 더 세밀해. 그 침팬치 있잖아요. 침팬치에게 삶은 계란을 주면요. 침팬치들은 이 삶은 계란을 제대로 잡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모양을 유지한 채로 잡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조절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가 날달걀이 훨씬 더 더 단단해요. 그래서 날달걀을 잡을 때의 힘으로 삶을 달걀을 잡으니까 삶을 달걀을 잡으면 그대로 깨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날달걀을 잡을 때는 잡을 수 있어. 원형 그대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침팬지들이 좋아하는 게 바나나잖아요. 바나나를 잡을 때 꽉 잡아버리면 바나나가 터져버리겠죠. 그렇게 잡지 않아. 바나나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될지를 알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그만큼 세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주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손에 잡는 힘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세밀한 작업 같은 걸 하지 못하게 돼요.
가령 뭘 잡으면 자꾸 놓쳐. 떨어뜨리고 놓치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것도 우리의 신경망이 점점 이제 흐트러지고 단순화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화를 젓가락을 통해서. 딱 놓쳐. 노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 그것들을 연마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계속 열심히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동물에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등장했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은 굉장히 볼품없는 동물이었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인간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유골의 형태로 만든 그 형태의 그림이에요. 이건 시기고요. 3,5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유인원의 역사예요. 3,500만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우리, 크로마뇽인 우리까지 이 진화한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유인원 때부터 팔이 길고 다리가 얇아지면서 그것들이 점점 척추를 강화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바로 이 턱뼈죠. 이 턱뼈는 유인원일 때는 강한 턱뼈를 가져요. 네, 뒤에 어금니가 강한 턱뼈. 그런데 이 서서 다니는 그 직립 원인이 되기 시작하면 강한 턱뼈보다는 오히려 이 약한 턱뼈에 강한 송곳니를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니가 들어가면서 턱뼈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보면 아시겠지만 턱뼈가 늘어났다가 점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턱뼈 아랫부분, 하악 부분, 이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거의 사라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일직선이 되는 턱하고 일직선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어금니를 발달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을 사용하니까 고기의 육질이 연해지고 그것들을 씹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강한 턱력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진행되는 과정,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바로 이 원인 단계에 등장해요. 100만 년 전이죠. 그래서 원인 단계에 들어가면서 점차 신인으로까지 지금 우리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명확하죠? 지금 이 뼈들은요 다 그 자료들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시면, 자연사 박물관에 가시면 이 뼈들이 실제로 다 발굴돼서 다 진열이 돼 있습니다.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뭘 통해서? 그렇죠. 진화를 통해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거죠. 인간이 과연 지금의 이 모습대로 그냥 어느 날 뿅 하고 창조되었는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초기의 인류는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인류학자들이 현재 생각을 같이 하는 첫 번째 점, 그러니까 인류학자들 대다수가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점은 시난트로푸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직립원인의 호모 에렉투스의 아종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국경 원인류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되기 바로 직전 단계 인류죠. 시난트로푸스나 피테칸트로푸스, 자바 원인, 그 인도네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자바섬 아시죠? 그 자바섬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이에요. 이 화석들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유인원들이 가질 수 있는 뇌의 용량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보통 1200에서 1300 사이에 있는 그런 뇌 용량을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에요. 그 국경 원인류나 이 자바 원인류는 해부학적으로 볼 때 이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골격 구조로만 보면 서서 움직이는 직립 원인,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기본적인 모양을 다 갖추고 있어. 특히 척추뼈의 모양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 의미로 이런 존재들을 잃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뼈를 큰 원숭이 뼈와 현생 인류의 뼈 사이에 놓고 보면 형태론적인 단절과 공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유인원과는 명확히 달라.
그렇다고 현생 인류하고 똑같냐? 그것도 아니야. 그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가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거죠. 트리닐 원인의 경우에는 뇌의 부피가 800제곱미터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베이징 원인, 북경 원인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 1100제곱센티미터에 이른다. 인류가 1280, 지금 여러분이 약 1300이에요. 머리에 뇌의 용량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경 원인이 1100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라고 생각하면 거의 유사할 정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처럼 관절을 향해 형성된 아래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지체와 두 발로 걷기, 그런 점들을 종합할 때 틀림없이 사람 쪽에 가깝다. 유인원 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사람 쪽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합니다. 물론 이른 사람이라면 피테칸트로푸스나 시난트로푸스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님은 암시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뼈의 모양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북경 원인 그 두고를 봤지만 인류하고는 좀 다르게 좀 유인원처럼 턱뼈가 더 발달해 있고 그리고 위에 두개골 부분이 아래로 납작하게 내려가 있죠. 다시 말해서 아직 반성의 문턱을 넘지 않음을 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과연 무엇 때문에 뇌를 그렇게 만들어낼 급격하게 진화시킬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능력 중에 하나로 반성, 돌아보는 능력을 얘기했었어요. 인간은 반성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많은 동물들은 반성할 줄 몰라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죠. 강아지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쓰레기 뒤집었어?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죠. 반성할 줄 몰라요. 근데 인간은 한 번 저지른 그런 실수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그것들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유인원과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경 원인류나 시난트로푸스 같이 피테칸트로푸스처럼 자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멸종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더 이상 없어요. 네, 멸종했어.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멸종한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에는 그거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 먹을게. 유인원들에 비해서 뇌도 크고 또 더 정밀한 작업도 가능하고 심지어 도구나 불도 쓸 줄 알았었어요. 이들은. 그런데 뭐가 부족했어? 그렇죠. 반성이 없어서 멸종했다는 거야. 전쟁에서 스스로 다 죽었나? 그렇죠.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당시에 호모 사피엔스 종은 다른 종들하고 같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북경 원인류라든가 또 자바 원인류라든가 비슷하게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호모 사피엔스류만 살아남고 나머지 비슷한 아류들은 다 죽었어. 다 멸종했어요. 근데 그게 멸종이 두 가지 이론을 당시에 이제 유발 하라리가 제시하죠. 첫 번째는 모두 다 멸종시켰을 것이다. 사피엔스가 다 죽였을 거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에서 혈연 동맹을 맺었을 거야. 그러니까 남성들은 다 죽이고 여성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혼혈, 혼혈을 양상해냈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리품으로 여성들과 아이들을 모집하고 그 여성들과 아이들을 이용해서 혼혈을 만들어서 사피엔스 종의 번식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둘 다 가설이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비슷한 아종들이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들, 호모 에렉투스의 아종들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 직립 원인들의 아종들이 호모 사피엔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렇죠. 멸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생겼어? 단절이 생겼어요. 적어도 그 전까지의 인류, 아까 얘기했던 이 북경 원인류라든가 심지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종은
실제로는 이 유인원들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과의 연결고리가 오히려 더 멀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올라오면서 인간은 완전 다른 모습으로 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또 그 사이에 단절이 생긴 이유는 뭘까? 연결고리에 단절이 생긴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때아르트 샤르댕에 따르면 딱 한 가지 기능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바로 반성. 뇌가 요구하는 이 반성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종족과 할 수 없었던 종족, 이 둘 사이에서 큰 차이가, 특히 힘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생존에 있어서. 어때요, 여러분은? 반성할 줄 아는 것과 반성할 줄 모르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죠. 반성이 안 돼요. 반성. 발전. 인간과 동물. 그렇지.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사라진 역사가 많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의 역사가 사라질지 몰라요. 인류 역사에서. 예. 완전 제노사이드야.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힘의 논리에 뭐가 가장 핵심적으로 작동하나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런 힘의 논리, 힘의 차이가 뭐에 의해서 핵심적으로 작동하나요? 과학과 과학, 종교. 종교. 종교, 이제 돈으로. 돈, 그러니까 부. 경제, 네, 경제예요. 경제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만큼의 그런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경제적 부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야. 요즘에 돈이 있어야 전쟁도 하잖아요. 돈 없으면 전쟁도 못. 불과 80년 전만 해도요. 2차 세계전이 일어났을 때 80년 전만 해도 당시 히틀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리아인, 그러니까 독일을 이루고 있는 이 아리아인들은 다른 종족에 비해서 더 월등히 두뇌가 뛰어나다는 거야. 네. 두개 골상학적으로.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민족이고 등치나 신체 조건이 가장 좋은 민족이 저 네덜란드. 네덜란드. 워낙에 두 번째가 독일. 네. 다 근데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유럽 뭐예요? 동부 유럽 쪽에 저 약간 치우쳐서 살고 있어요. 네덜란드는 여자 평균키가 77이래요. 예, 맞아요. 실제로 가보면 저도 이제 네덜란드를 암스테르담을 몇 번 가봤는데 가보면 제가 마치 난장이가 된 것 같아요. 저도 키가 작지만 거기 가보면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다녀요. 실제로. 예,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사람. 190. 네. 평균이 예. 남자가 80. 190이 정말 열려 있어요. 그냥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190 정도 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평균 신장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선시대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거든요. 네, 잘하죠. 그 당시에 유럽인들과 이 아시아인들을 비교해 본다면 특히 아리아인들이나 네덜란드 사람들과 이 아시아인들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난쟁이가 나. 비교 우위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도 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침략 행위라든가 그런 대량 학살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너희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지가 못해. 그러니까 그런 민족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진화학적으로도 멸종해야 맞아. 결국에는 아리아인들만 살아남는 게 맞지. 그래야 인류는 더 풍요로워지니까. 인도네시아 유명 화산 관광지에서 기념 사진을 찍으려던 화산 분파구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지 시간 20일 일출을 보기 위해 화산에 나가서 동굴에 이제 화산.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진화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과학, 그다음에 뭐 힘, 그다음에 자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때아르트 샤르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성의 능력, 반성하는 능력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경제력도 이 반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과학도 반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전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반성하는 능력. 반성합시다. 인간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다. 이게 이제 인류의 그런 어떤 진화 고리를 그림으로, 진화의 나무 그림이라고 부르는데, 고리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죠. 고릴라, 침팬지, 그 다음에 인간, 호모사피엔스, 우리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다 같은 뿌리로부터 시작한, 그죠? 나무라고 볼 수 있죠. 사족보행 원숭이로부터 시작했다고 보통 얘기돼요. 그러니까 네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 대신에 뭐 나무를 잡고 그런 능력이 뛰어난 그런 동물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우리의 직접적 조상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죠.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도 봤을 때 우리는 곁가지야. 그렇잖아요. 인류가 태어난 가지는 곁가지예요. 주 가지는 어디에 있어? 고릴라와 침팬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원숭이들의 그런 특징은. 인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저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유골들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기원설, 인류에 대해서 문명의 아프리카 기원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유골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죠. 인류는 처음에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기의 인류의 모습이 점차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류의 그런 호모 사피엔스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을 약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조상도 그러면 원숭이냐?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죠.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다 무시하고 말하는 표현이에요. 인류의 조상은 세포 단위로 간다면 모두 똑같죠.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조상은 세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그 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첨단은 항상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도구, 불, 반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현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실 지금도 동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불을 도구로 사용하는 동물은 없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하죠. 그렇죠? 음식을 불에 익혀먹는 동물이 있나요? 없어요. 불을 사용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인간만 불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반성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불을 이용할 줄 알죠. 시난트로푸스, 아까 얘기했던 국경 원인이죠. 시난트로푸스는 동굴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테일하드 샤르덴이 국경 원인 유골을 발견할 때 두개골만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 시난트로푸스, 국경 원인들이 살던 그 삶의 현장 전체를 발굴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시난트로푸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유추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동굴에 살았다. 네. 그러니까 동굴집에서 살았고 뼈와 함께 도구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시난트로푸스는 이미 그 도구를 잘 보니까 돌을 깎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연마? 예. 가는 거. 그걸 마제석기 이렇게 마제석기. 마제석기라고 부르죠. 갈아서 만든다. 그 이전 사람들은 타지에서. 그 타제석기 던져 깨뜨려진 그 날카로운 면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시난트로푸스는 거기서 발전해서 이 마제석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돌을 깎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미 불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그 불이 탄화된 흔적들이 발견됐어. 그러니까 모닥불 같은 것을 피워서 체온을 유지하고 그랬던 거, 동굴 안에서 이랬던 흔적들이 같이 발굴이 된 거죠. 이 반대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들이 이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지금과 마찬가지의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동물들이었다라고 하려면 이 반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나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입증이 가능한가? 자기가 그 북경 원인을 캐낼 때, 발굴해낼 때 그 주변에서 그런 흔적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렇죠? 그 반대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 두 가지 특성은 반성과 똑같은 까닭으로 꽃꼭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줄기가 뻗어나오는 그런 가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 현상으로서, 지금 책 제목도 인간 현상이잖아요. 인간 현상으로서 가장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꽃꼭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반성이라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섬유의 모형, 이 세 요소, 도구, 불, 반성, 이 세 요소는 사람과 동시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현상이야. 이걸 사용할 때만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사용하지 않은 모든 개체는 인간하고 아주 유사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동물이에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본 상황이 그렇다면 그 잃은 사람의 골격에 유인원의 흔적이 많지만, 아까 시난트로푸스 같은 그런 유인원의 흔적이 많아. 실제로 우리보다 턱 악절이 훨씬 더 두껍고 팔 다리가 더 길어요. 어떻게 보면 유인원에 가까운 골격을 가지고 있지만, 얼로 보면 그것들을, 그 몸을 유지하고 있는 그 뇌의 얼을 보면, 그 에너지를 보면 에너지가 어디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도구도 사용했고 불도 사용했던 사람들이니까 인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현상이에요. 인간의 현상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조건, 바로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할 줄 아는, 또 반성할 줄 아는 뇌를 가진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최초로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이 불을 스스로 만들어낼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을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돌 이렇게 부딪히면 아니 번개가 그렇죠. 자연상에서 발화된 것,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상에서 발화된 것들을 통해서 불을 처음 사용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건 아주 뒤의 일이에요.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처음에 불을 사용했던 그런 현장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유추해 보면 이렇죠. 저기에 번개가 떨어져서 산불이 났어. 들판에. 그래서 근처에 가봤어. 근처에 가보니까 쿰쿰한 냄새도 나고 불은 여전히 뜨거워. 근데 주변에 추웠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따뜻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고, 또 고기도 발견.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죽은 동물들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을 먹어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야들야들해. 네, 더 맛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점차 뭐 하기 시작한 거야? 불을 반성하기 시작한 거죠. 반성했어요. 어저께는 저걸 먹었는데 좀 더 괜찮더라. 그러니까 산불이 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동물들을 수집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수집하다가 중국에는 그 불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까지도 생각하면서 불을 만들 수 있는, 불이 발화되는 시점 같은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불이 나무하고 나무까지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불꽃이 생기면서 불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응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는 곧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반성을 의미하죠. 이 반성이 바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의 우리. 그리고 그 만든 현재의 우리는 여전히 뭘 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어. 그렇죠.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성을 하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진화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화의 첨단에, 그 반성의 첨단에 있는 게 바로 과학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는 스스로 반성하지 않아. 맞아. 믿기만 네. 하지. 반성하면 안 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냥 곱씹어 볼 뿐, 그것들을 반성으로 만들어낼 수를 내지를 못해. 그것만 고수할 뿐이지 그냥. 그런데 과학은 어때요? 잘못됐다는 게 지적되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반성의 최첨단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달한 최첨단의 기능, 뇌 기능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과학에 있다는 거예요. 과학.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죠. 우리 칼 세이건 코스모스 책 읽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외계인이 지구에 오게 된다면 이 외계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해서 우리를 멸종시키고 이 지구를 빼앗으려고 할 거야. 아니면 뭐 우리를 뭐 식량 자원으로 이용하려고 할 거야. 노예로 만들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상상들을 하는데 칼 세이건은 거기에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수없이 많은 우주의 시간을 넘어서 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과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미 수없이 많은 뭘 겪었어? 그렇죠. 반성을 통해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종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과학 문명이 오겠어요? 스스로 자멸해버렸지. 서로 싸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은 과학 기술을 갖추려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반성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반성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함부로 침략하지도 않죠. 그 침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자기가 이미 알 수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그 이미 다 수없이 사라져버린 그 많은 거대 역사들이 다 전쟁을 통해서 멸망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우리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라는 게 인류를 발전시키고 인류를 더 풍요롭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라는 걸 반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은 알 수 있죠. 하지만 종교는 못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대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지 때문이죠. 성지 때문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의 소유권. 그렇죠. 예루살렘의 소유권을 누가 가져야 되는가? 팔레스타인은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에게 그 예루살렘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분해하고 있어요. 네. 끔찍하죠. 결국은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지. 네. 그 야훼 통곡의 벽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만든 성전 때문이잖아요. 그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자기네 어떤 정체성을 강화시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만든 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이 지났는데 그게 더 지금 의미가 있나요? 그 지역의 그 상징성이? 지금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성전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만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진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그렇죠. 반성하지 않는 거지. 증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는 반성하지 않아요. 네. 결국 최첨단에 있는 인간의 반성의 능력은 과학 이외에 없다는 거예요. 테일러 샬겐도 본인이 스스로 종교인이지만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 자바 원인의 모양이죠. 자바 원인의 유골을 기반으로 해서 그 초기 인류의 모습을 그러니까 골상학적으로 이 골을 두개골을 바탕으로 얼굴을 재현해 본 거야. 저 두개골이 이 사람이에요? 네, 이 두개골과 이 두개골을 이용해서 만든 이 모형, 실제 당시에 살았던
45만 년 전에 우주 살았던 사람도 저렇게 생긴 사람도 되게 그렇죠. 이게 신체.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사진을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골격이 크게 지금보다 두뇌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져. 확실히 더 떨어지는 인류예요. 왜냐하면 45만 년 전 사람들이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45만 년 전이에요. 예, 뭐 만년 뭐 이런 게 아니야. 예. 그 45만 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진화했는가? 그렇죠. 네. 외형적으로 진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뭘로 진화한 거야? 네. 그렇죠. 정신으로 진화한 거예요. 45만 년은 45만 년만큼의 반성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든 거죠. 지금의 인류의 과학을 만든 거예요. 그 반성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인류는 여전히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화 원인, 젊은 무리로서는 팔레스타인인을 주로 많이 꼽아요. 그래서 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문명의 발생지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인류의 발생지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 기원서를 이야기하는데 아프리카로부터 점차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기반으로 한 원인들이 아류 원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들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 쉽게 말하면 온대지방, 그렇죠? 온대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해요. 그 온대지방이 바로 이집트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래서 지중해 연안과 나일강 연안 지역, 이 지역에 주로 이제 머물러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우리가 흔히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역에서 주로 살고 있었던 인류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을 이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여전히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민족이에요. 호모사피엔스.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르는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뜻이에요? 생각하는 인간. 사피엔스, 생각. 그래서 호모는 인간.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을 얘기할 때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고 실제로 우리를 동물학적으로 분류하면 크로마뇽인이라고 불러요. 네, 크로마뇽인. 야, 이제 생각하는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언제 나타났는가를 볼까요? 약 60에서 7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초기 호모사피엔스는 후기 구석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 선사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후기 구석기인이 어느 정도 그리고 나름대로 이른 사람이나 네안데르탈인을 거쳤을 것은 틀림없다. 그 점에서 다른 포유류나 새돌기 동물이나 다른 계통과 같지만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호모사피엔스를 새로 등장한 존재로 평가해보고 싶다. 그것은 활동적이었지만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리고 스스로 하는 힘을 지닌 어떤 진화의 혈통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 하는 힘을 지닌 민족.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호모사피엔스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의 책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들이 주로 특징이 뭐였어요? 초기에 호모사피엔스 어떻게 먹고 살아요? 사냥. 수렵과 채집.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하죠. 먹는 걸로. 먹고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차 이제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기 시작해요. 유발 하라리는 호모사피엔스 때 어디까지 이동했다고 해요? 먹이를 찾아서.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까지 이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려 2,000km의 그 항해를 해서 단지 뭘 먹기 위해서? 그거 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2,000km를 죽음을 각오한 항해를 해요.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해서 첫 10년 동안, 15년, 첫 15년 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대 동물들을 다 멸종시켜버리죠. 다 먹어버려요. 먹성 대단. 그리고 엄청난 인류로 그 안에서 발전하죠.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할 줄 아는 동물이었다는 거야. 먹으려고 하면 배도 깎아서 만들고 없는 기술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야. 스스로 하는 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물 중에 그 코요테 있잖아요. 네. 이 코요테들은 죽은 그 시체를 먹죠. 네. 예.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고 버린 시체. 왜냐하면 스스로는 그 사냥을 할 만한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지가 못해. 날씬하죠. 예. 그래가지고 동물을 사냥하기보다는 큰 동물을 따라다니면서 그 동물들이 먹고 남긴 것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주워 먹어. 예, 그런 역할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초기의 인간은 마찬가지의 존재였어. 다른 동물들이 먹고 남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남긴 것들을 먹고 그런 존재였죠. 코요테 같은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이에나나 코요테 같은 존재로서의 우리를 볼 수 있죠.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그 코요테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뭔가를 하는 존재였어. 그래서 음식을 스스로 구할 줄 아는 존재.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렵, 채집을 하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어느 날 승리자로 나타나 앞에서 활동적이지만 오래되었다고 말한 유사 네안데르탈인을 눌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를 얘기하는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은 실제로는 같은 시기에 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발굴을 해보면 그 지층대, 같은 지층대에서 유골이 발굴되기 때문에 지역만 다를 뿐 같은 지층대에서 발굴되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던 동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조상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서로 경쟁 상태에 있었다는 건 너무 분명해. 뭘 기반으로? 먹이를 기반으로. 왜냐하면 먹이가 항상 부족했으니까. 우리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먹이 부족을 통해서 인류가 이동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먹이는 항상 부족했고 항상 먹이 경쟁이 있었어.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은 서로 경쟁 부족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을 바로 이 호모사피엔스들이 반성의 능력으로 눌러버린 거죠. 몇 번은 지기도 했겠죠. 전쟁을 통해서. 한 번에 단번에 이기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차 싸움 기술도 늘려가기 시작한 거죠. 전술도 늘려가기 시작한 거고. 여러 가설이 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있다. 제4기가 끝날 무렵, 그러니까 인류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 제4기 끝 무렵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느 모로 보나 정말 우리와 거의 흡사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일까요? 따지고 보면 시기적으로 본다면 우리와 가장 핵심적인 그 우리와 비슷한 인류라고 한다면 아마 신석기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악력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력에 따라서 두 개의 골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악력이 필요했던 시기를 넘어서는 순간, 다시 말해서 고기를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기. 그럼 고기 많이면 뭘 먹어요? 과일. 곡물이죠. 탄수화물. 재배를 시작했다는 거죠. 옥수수라든가 뭐 이런 수수 같은 거, 밀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시작된 게 농업혁명, 신석기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는 이 어금니 쪽의 이 턱 관절이 인간과 가장 흡사할 정도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현생 인류하고 가장 흡사한 인류라고 한다면 바로 신석기 시대의 인류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마도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인류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저기 자기가 원하는 시대로 가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외모가 언제부터 가장 우리와 지금의 현재 인류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흡사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면 테일러 샤르댕이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현생 인류와 가장 비슷한 인류. 그렇죠? 신석기 시대에 곡물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왜냐면 우리도 꼭 뭘 먹어요? 지금도 여전히 곡물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 자,
라스코 동물 벽화 유명하죠.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광명동굴? 네. 광명동굴이라고 있어요. 그 광명에 가면 그 이 동굴인데 탄광이에요 원래. 탄광인데 그걸 이제 뭐 관광지로 개발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뭐 표를 이제 예매하려고 보니까 라스코 벽화 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라스코가 여기 있지? 스페인에 있는 동굴에 있는 그 벽화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동굴 그걸 이용해서 같은 동굴이니까 동굴 컨텐츠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바로 그 라스코 동굴 벽화예요. 실제로 존재하죠. 언제 만들어졌어요? 탄소 측정을 해보면 15,000년 전에 인류가 그린 그림이에요. 벽에다가 그린 거예요. 동굴 벽에다. 또 있어, 색도. 네. 왜 그렸을까가 더 중요해요. 주술. 먹고 싶어서 그랬다. 주술에 잡고 싶어서. 문자 핵심은 이런 거죠.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존과 불필요한 행위야. 그렇죠? 생존과 불필요한 행위를 하기 시작한 거야. 생존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데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성하기 시작한 거지. 이런 것도 잡고 싶은데 못 잡았네. 아쉽다.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또 잡아보자. 같이 좀 우리 단합을 해서 이런 거 잡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벽에다가 그리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존과 불필요한 행위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5,000년 전.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전도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라스코 벽화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술, 언어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호모사피엔스의 반성하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저기 교수님 그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린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벽 안에 있는 그 날카로운 돌들을 이용해서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요. 실제로도 이 명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잿가루 같은 것들을 발랐다고 해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이 명암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피로 그리는 건 줄 알았어요. 피. 실제로도 근데 그랬으면 빨리 없어졌을 텐데 이게 그대로 보존돼 있잖아요. 탄소. 예. 일을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긴 한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벽화니까 자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거죠. 호모사피엔스의 생각은 자유로웠다. 그래서 동굴 벽에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반성한 결과물들을 쏟아놓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 세 사람은 호모사피엔스죠. 이 세 사람은 예술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반성을 통해서 예술을 가져온 게 된 거죠. 처음에 인류 초기의 예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자연 예술이지만,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보고 베낀 거, 자연 예술이지만 매우 활발한 활동이었다. 실제로 이 동굴 벽화가 이건 일부예요. 네, 그 동굴이 엄청 커요. 종류 동굴이기 때문에 그 동굴 전체에 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러니 빼곡하게. 그리고 그 예술, 언어 덕택에 우리는 사라진 존재의 의식 속에 우리보다 15,000년 전에 있었던 존재들이죠. 인류 초기의 그런 모습 속에 처음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라스코 동굴. 나중에라도 이 라스코전은 우리나라에 가끔씩 한 번씩 와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걸 벽의 일부를 그대로 떼어서 전시물로 만들어서 라스코 전이라고 해가지고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가끔 하는데요. 한 번씩 오면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는 것보다 크기가 더 크고요. 일단 그리고 이 곡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려해. 대충 아이들이
그리듯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래, 숨쉬는 정성 들여 그린 그림이야. 한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죠. 같이 그린 근데 따라 그린 거죠. 이 사람이 그린 걸 보고 또 따라 그리고 또 따라 그리고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그린 거야. 예, 이 그림을 비슷한 형태로 그렸는데 조금씩 더 잘 다른 형태로 근데 그게 동굴이니까 빛이 없을 텐데 저걸 어떻게 그리냐고. 불을 피웠으니까. 예, 불을 피워서 그 불에 비친 그림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인류의 초기 예술의 모습도 그래서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연 예술의 핵심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그림자 예술에서 그림자 인형극. 인류의 초기 그 연극의 시초가 그림자극이에요. 네. 동굴 벽에 이렇게 손가락이나 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류가 했던 자연 예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 그림자 예술이나 또 이 종이 예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동남아 지역에 가면 특히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여전히 지금도 공연이 돼요. 우리나라도 그림자 연극이 있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류 아주 멀리 떨어져서 서로 교류가 없었던 부족들도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 안에서도 그 비슷한 유형의 그런 예술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벽화가 동굴 벽화가 있잖아요. 전곡리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 동굴 벽화가 있어요. 고구려 벽화. 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문명은 어떻게 시작했을까? 신석기 시대부터 보통 보면 신석기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사회화예요. 우리나라 문화의 역사의 초기를 뭘로 보통 얘기해요? 한국 역사, 단군. 네. 그래서 아들. 시기로 봤을 때 5천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기로 봤을 때 그 시기가 어느 쯤이에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로 보면 청동기 시대예요. 네, 청동기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의 그 단군왕검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칠지도라고 해서 청동으로 만든 이거 7개의 뿔이 있는 그 칠지,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뭐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고인돌. 그래가지고 군장제 이런 것들이 다 계급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 조직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는 급격한 사회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초기에 인류의 진화의 발전 단계를 이야기할 때 복잡해 가면서 이 복잡함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 사이에 에너지를 축적한다고 얘기했어요. 탄젠트 에너지.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그 에너지들이 점차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탄젠트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탄젠트 에너지는 조직을 이루어서 그 조직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극대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여러분도 바로 그런 작은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탄젠트 덩어리들의 에너지 덩어리들의 조직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도 다 뭘 만들려고 해? 탄젠트 에너지를 이용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 조직이 거대해지면 그걸 바로 사회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사회화는 필요했을까요? 신석기 시대는 과거 모든 시대 중에서 중요하고 엄숙한 시대다. 바로 문명이 탄생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명이 탄생한 3가지 형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정리하고 있어요. 테라디사를 되면. 첫 번째, 정착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사회화가 가능하려면 그 많은 인류가 서로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정착 생활이 필수적인 조건이야. 계속 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무리가 다 항상 모여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도 유목민족들, 몽골에 가면 여전히 유목민족들이 있는데 유목민족 단위가 어떻게 돼요? 가족들. 그렇죠. 보통 15명에서 20명 단위예요. 그거는 똑같이 중동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조직화된 정착인이 되어야만 사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사회. 가축을 사육하고
농경을 하고 끊임없는 번식이 이루어지는 조건. 한 지역에 정착해 살아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인구 밀도가 증가하게 돼. 권리, 의무가 생기죠. 인구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다툼이 생깁니다. 전쟁. 이게 네 거다, 이게 내 거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저기까지가 네 땅이야,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겠죠.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라는 관계가 명확해지게 되죠. 범죄와 처벌도 나오게 돼요. 군장에 의해서. 또 소유와 도덕 개념 같은 것. 남의 것을 함부로 훔쳐서는 안 된다. 훔친 자는 오른손이 훔쳤으면 오른손을 자르고 왼손이 훔쳤으면 왼손을 잘라라. 뭐 이런 얘기들이죠. 의례와 준칙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것도 바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 조사와 발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극대화시키는 거죠. 생산력을. 실제로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에 보면 농경이 얼마나 사기극이었는지가 나오죠. 농경은 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인류에게 엄청나게 많은 안정적인 식량 자원을 제공해 줄 것처럼 농경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해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소득이 돌아온다는 거야.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하겠어? 인류는 반성하겠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저쪽은 좀 잘 된다는데 가서 보고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뭐 하기 시작해요. 개량. 개량하는 거죠. 네, 개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돼. 저렇게 해야지 좀 더 잘 된다더라. 저 씨를 빌려다가 하면 좀 더 잘 많은 소득을 낼 수 있어. 개량하기 시작해요. 또 토기. 저장할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저장할 수 있는 도구, 토기죠.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직조, 옷을 짜입고 상형 문자, 야금술 같은 것들을 발생시켜서 이제 좀 더 단단한 도구, 예전처럼 갈아서 만든 도구 말고 이제는 찍어서 만드는, 단단하게 두드려서 만드는 그런 청동기 도구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철기를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크로마뇽인도 얘기했고 그 전에 있었던 네안데르탈인도 얘기했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아주 50만 년 전에 있었던 인류의 모습하고 생각한다면 신석기 인류는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죠. 완전히 새로운 인간. 집단적 기억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주 미미하지만 이때 이미 참 어의 세계가 땅을 덮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뭘 발전시키기 시작해? 다 뭐예요? 질서, 준칙. 과학이죠. 사회 조직도 과학적으로 만들잖아요. 합리적으로 만들잖아요. 농업 기술도 다 과학적으로 만들잖아요. 농기구도 다 기술로 만들죠. 과학이에요. 과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수렵과 체질일 때는요, 과학이 필요가 별로 없어. 이동만 하면 되니까. 두 다리만 튼튼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가죽 엮어서 대충 만들어 입고 옷 이랬으면 돼요. 직조할 필요도 없어. 직조할 능력도 없었지만.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해?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 반성이 거듭되면서 과학이 조금씩 축적되기 시작하죠. 경험이 축적되는 것, 그 경험의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 바로 과학이죠. 과학이 일어나면서 바로 정복과 교환 같은 것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류는 곧 신체 요소의 변이가 사라지고 더 이상은 신체가 진화할 필요가 없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만 해도 네안데르탈인까지만 해도 인류보다 뭐가 많아?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구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크로마뇽인 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뭐가 없어져? 털이 필요 없어져. 옷을 자꾸 껴입어. 직조 기술 같은 걸 만들어 입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털이 사라지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신체 요소의 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신체 변이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그 모든 것, 자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생 인류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물론 질적으로는 달라졌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몸도 변화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체 요소의 변이는 점차 없어지고 뭐만 증가하기 시작해. 이때부터는 어의 요소, 정신의 요소만 증가하기 시작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 신체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체적인 진화가 필요 없다는 게 뭘 더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어의 증가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진화는 기본적으로 뭘 필요로 해요? 탄젠트 에너지예요, 방사 에너지예요? 방사 에너지지요. 네, 자의식이 강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탄젠트 에너지에 비해서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먹고 싸고 뭐 번식하고 이런 데 필요한 에너지. 이런 거에 비해서 방사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는 에너지가 아주 조금뿐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솔잎만 먹고도 인류의 증가, 정신의 증가를 이뤄낸 그런 선인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방사 에너지의 증가에는 굳이 많은 탄젠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인류의 탄젠트 에너지, 그러니까 인류의 육체적 진화는 뭘 위해서 진화한 거예요? 탄젠트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진화한 거예요. 사자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에너지를 어디에다 많이 쏟았어요? 송곳니와 앞발의 힘. 기린 같은 경우에는 목 이런 데다가 증가시킨 거.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인간도 마찬가지로 구석기 시대까지는 지속적으로 뭐에다가 쏟아부었어? 탄젠트 에너지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어의 증가보다는 탄젠트 에너지를 통해서 몸을 진화시키는 게 더 빨랐다는 거죠. 몸을 진화시켜야 살아남는 데 더 유리했던 시기야. 그런데 정착이 오면서 다시 말해서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는 정착하면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탄젠트 에너지에 몰빵하지 않아도 돼. 네. 그렇죠? 이제 기술을 통해서 탄젠트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 도구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겼어. 심지어 몸에 있던 탄젠트 에너지의 일부는 필요 없게 됐어. 가령 꼬리뼈, 털, 악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게 됐어. 그 힘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에너지는. 그렇죠. 어의 증가로. 그렇죠. 정신을 진화시키는데 모두 다 몰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거죠. 조사와 발명, 개량하고 더 정밀하게 만들고 또 전수해주기 위해서 문자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탄젠트 에너지에 급급하지 않아도 돼. 동물들은 지금도 여전히 뭐에 급급해요? 탄젠트 에너지를 모으는데 급급해. 아침에 일어나면 동물들이 빨리 쳐다봐. 반려견들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탄젠트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지를 알고 있어. 네. 어떻게 해야 더 쉽게 얻는지도 알고 있죠. 주인에게 의지해서 애처로운 눈빛, 그렇죠.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아이고 배고프구나 그러면서 음식을 전해줘. 탄젠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동물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에 급급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가 없어? 정신의 증가가 없는 거죠. 네. 물론 지금의 동물들이 반려견으로 만들어지는 그 동물들이 과거의 반려견들에 비해서 지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야기가 하셨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그 TV 뉴스인가?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학생분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라고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 그 인도네시아인가요? 네. 원숭이. 예. 가지기를. 진짜 그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세면대 위로 올라가서 물을 틀고 양치질을 해. 네. 물을 뱉어내고 수도꼭지를 잠가요. 그리고 이제 부엌으로 가서 그 물을 올리고
냄비를 올려서 냄비를 놓고 거기에 예, 물을 올리고 물을 올리고 고구마를 찌고 거기다 고구마를 스스로 쪄서 세수는 안 해? 세수할 때 모르겠어요. 얼굴이 없어서 세수를 빼달라고 양치는 아 양치. 저도 그걸 봤어요. 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그렇지 않죠? 훈련돼. 훈련된 거죠. 훈련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훈련이 왜 먹혀 들어갔는가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반복 흑선.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놀기는 또 남이 올라가서 놀아.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게 후대로 전수될까요? 아니야. 네. 인간은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 현상과 동물 현상의 차이죠. 네. 인간 현상 왜 독특한가? 그걸 우리한테 떼아디 살해den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